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번개가 어둠을 가르고 섬광처럼 번쩍일 때마다 창밖 풍경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짙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이준호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는 그의 지친 몸과 마음에 피로를 더할 뿐이었다. 그는 본래 뛰어난 실력을 가진 건축가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랑하는 딸을 눈앞에서 떠나보낸 충격은 그와 아내 강소연의 삶을 산산조각냈다. 한때 행복했던 부부의 보금자리는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딸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밝게 웃던 아이의 얼굴, 제잘거리던 목소리,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을 잡던 따뜻한 감촉까지. 그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이 되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운전대를 꽉 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고통스러웠다. 아내가 있는 곳은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깊은 골이 생겨버린 지 오래였다. 준호는 차창을 약간 내렸다. 답답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빗물이 섞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차를 몰아 한적한 국도를 달렸다. 가로등마저 드문 외곽 도로라 어둠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휘청거리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연이어 급정거하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준호 역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는 간신히 중앙선을 넘지 않고 멈춰 섰다. 젠장, 무슨 일이야? 그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트럭이 급정거한 곳에는 거대한 형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녀석의 윤곽은 선명했다. 점원 shepherd 종으로 보이는 개였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축 늘어진 꼬리는 녀석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다. 녀석은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개에게 다가갔지만 개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준호는 짜증이 치밀었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유기견 때문에 길이 막히다니. 그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걔는 도로를 비킬 생각이 없는 듯했다. 오히려 트럭 운전사를 향해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걔가 갑자기 준호의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녀석의 눈빛은 비범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녀석의 눈빛에 왠지 모르게 홀린 듯했다. 그는 무심코 내려놓았던 조수석 창문을 응시했다. 걔는 망설임 없이 준호의 차를 향해 달려왔다. 녀석은 창문이 열린 틈을 타 주저없이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준호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걔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녀석의 몸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소의 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야, 너 뭐야? 당장 나가. 준호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개를 밀어내려 했지만 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핥으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호는 난감했다. 유기견을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녀석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피냄새가 났다. 녀석이 어디선가 다쳤음이 분명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 창문을 닫았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트럭과 다른 차량들은 이미 출발한 뒤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개를 태운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개는 조용히 준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녀석은 한 번도 짖지 않았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이따금씩 준호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준호는 룸미러를 통해 개를 주시했다. 녀석은 지치고 피로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점원 셰퍼드의 당당한 기골은 흑투성이의 몸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개를 채서 내리게 하려 했다. 이제 내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개는 완강했다. 녀석은 준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저으며 채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더욱 웅크리며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 강서연이 나왔다. 서연은 준호의 차 안에 있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여보, 저 개는 누구예요? 왜 차 안에 있어요? 서연이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연은 준호의 말을 듣는 내내 개의 눈을 주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원래 동물을 좋아했지만 딸을 잃은 뒤로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상태였다. 불쌍해라.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서연은 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괜찮아. 개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경계를 풀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핥았다. 서연은 개의 흑투성이 몸을 보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개의 털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 놀랐다. 여보, 이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딘가 다친 것 같아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준호는 개의 몸을 자세히 살폈다. 개의 앞발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아마 도로를 헤매다 다친 듯했다. 준호는 개를 다시 차에서 내리게 하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말렸다. 여보, 불쌍하잖아요. 이 비 오는 날 어디로 보내요?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해줘요. 부탁해요. 서연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준호는 서연의 변화에 놀랐다. 딸을 잃은 뒤로 늘 무기력했던 그녀의 눈빛이 개를 보며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하루만이야. 치료만 해주고 내일 아침에 보호소에 데려다 줄 거야. 그들은 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개는 조용히 그들을 따랐다. 녀석은 집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내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준호와 서연은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개는 치료하는 내내 얌전히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감사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이름을 뭘로 할까? 서연이 말했다.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어. 내일이면 떠날 텐데.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이름이 있어야지. 룰이 어때요? 뭔가 규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 같아서요. 개는 서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서연의 손을 핥았다. 준호는 루리의 행동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녀석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닌 듯했다. 루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로 나타난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루리의 등장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예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루리의 눈빛을 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삶은 루리의 등장으로 인해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준호는 습관처럼 거실로 향했다. 그는 루리가 이미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제처럼 루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발자국 소리에 루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녀석은 어젯밤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고 상처 부위의 붕대도 가지런히 감겨 있었다. 아마 서연이 아침 일찍 일어나 루리를 돌본 듯했다. 준호는 루리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그는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리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녀석의 털은 부드러웠고 그의 손에 닿는 온기는 따뜻했다. 준호는 루리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딸을 잃은 뒤로 좀처럼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때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루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루리, 잘 잤어. 아침 먹자. 서연은 루리에게 직접 만든 영양식 죽을 내밀었다. 루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죽을 먹었다. 서연은 루리를 돌보는 동안 마치 활력을 되찾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생기가 넘쳐 흘렀다. 준호는 서연의 변화를 보며 놀랐다. 루리가 서연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루리를 보호소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최소한 서연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는 루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루리는 준호와 서연의 삶에 스며들었다.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준호의 모든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였다. 루리는 항상 준호의 곁을 지켰다. 준호가 일하러 나가면 현관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방였다. 서연에게도 루리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루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루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며 자신의 슬픔을 조금씩 덜어냈다. 루리의 존재 덕분에 준호와 서연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루리는 그들에게 일하는 버렸던 행복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주는 듯했다. 하지만 루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종종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특히 준호가 서재에서 자료를 뒤적일 때마다 루리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책꽂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특정 책을 찾으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준호는 루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재에 들러 책을 읽고 있었다. 루리는 그의 발치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문득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그는 앨범을 펼쳐 딸의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딸의 환한 웃음은 그의 심장을 다시금 아프게 했다. 그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루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책꽂이 한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경고와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루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는 루리가 으르렁거리는 곳을 살펴보았다. 루리는 앞발로 책꽂이의 특정 책을 툭툭 건드렸다. 낡고 오래된 가죽 표지의 책이었다. 준호는 루리가 건드린 책을 꺼냈다. 현대 건축의 흐름이라는 평범한 제목의 책이었다.
그는 책을 훑어보다가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책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준호의 아버지 이한수 박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점원 shepherd 종에게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개는 루리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니, 마치 루리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 이한수 박사는 10년 전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실종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이 개는. 루리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루리는 준호의 손에 들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사진 속의 개가 자신임을 말해주는 듯했다. 루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사진 속의 개는 루리 자신일 리 없었다. 하지만 루리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했다. 준호는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다. 희미하게 와일랍 20X년 여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와일랍. 준호는 아버지의 연구실 이름이 와일랍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였다. 그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정부의 비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극비에 붙여져 있었다. 그때 루리가 다시 한번 책꽂이의 빈 공간을 코로 들이밀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려는 듯했다. 준호는 루리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책꽂이의 빈 공간에는 작은 손가락을 넣어 꺼낼 수 있을 만한 틈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빈 공간을 더듬었다. 그리고 이내 딱딱한 금속성 물체가 손에 잡혔다. 그것은 낡은 철제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 하나와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회중시계는 아버지의 것이 분명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시계였다. 준호는 회중시계를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회중시계를 만지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흐릿하고 불분명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낯선 실험실 풍경 그리고 알 수 없는 기계음들이었다. 그 이미지들은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게 뭐지?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둘러 상자 안에 서류들을 꺼냈다. 서류들은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문서들이었다.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중 몇몇 단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유전자 조작, 생체 복제, 특수 개체.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버지의 실종과 이 문서들, 그리고 루리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대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특히 특수 개체라는 단어는 루리를 지칭하는 듯했다. 루리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다. 루리는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준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는 듯했다. 루리는 준호의 손을 핥으며 그를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준호는 루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진실을 말해주려는 듯했다. 준호는 루리의 존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루리는 그의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의 아버지의 실종과 더 나아가 그의 딸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탐구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루리가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음이 분명했다. 준호는 낡은 상자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연구 보고서들, 복잡한 유전자 구조도, 그리고 정체불명의 개체들을 분류해 놓은 데이터들, 모든 문서에는 Y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서류들을 읽을수록 혼란스러움과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이 문서들은 마치 생명체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듯한 위험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K9 시리즈라고 명명된 특수견 개체들에 대한 기록은 루리의 존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루리는 준호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준호가 서류를 넘길 때마다 녀석은 주의 깊게 그의 손끝을 주시했다. 루리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지혜와 함께 슬픔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루리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루리, 네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니? 준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루리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의 손에 들린 사진 속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녀석은 아버지의 사진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루리의 행동은 마치 사진 속의 개가 자신이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준호는 루리가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된 K9 시리즈 중 하나이며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짐작했다. 준호는 10년 전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재를 뒤져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함께 김진우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연구 파트너였다. 아버지는 일기장에서 김진우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탐내고 있으며 연구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 충돌을 겪었다고 기록해 놓았다. 진우는 나의 연구가 가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이 기술을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나는 결코 그에게 이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준호는 김진우가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쩌면 김진우가 아버지의 연구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섬광처럼 흐릿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했다. 어두운 실험실, 깨진 유리 파편들,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의 사고 현장이 오버랩되었다. 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사고처럼 느껴졌다. 루리는 준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린 듯 그의 옆에 바싹 다가와 몸을 비볐다. 준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 한태식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한태식은 정년 퇴임 후 개인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연에게 루리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루리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리는 서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루리의 따뜻한 온기는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여보, 당신 아버님이 그리고 루리가 정말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모든 것이 딸아이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서연은 루리를 품에 안았다. 루리, 네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서연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피어났다. 그녀는 루리와 함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루리와 서연을 데리고 한태식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한태식은 준호의 방문에 반색했다. 그는 준호의 아버지 이한수 박사를 존경했으며 그의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준호가 내민 아버지의 일기장과 연구 서류들, 그리고 루리의 존재는 한태식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이한수 박사님의 Y 프로젝트. 저도 당시 이 연구에 대해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처음 봅니다. 한태식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이 K9 시리즈는 루리, 너와 관련이 있는 것 같군. 루리는 한태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녀석은 한태식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태식은 서류들을 분석하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한수 박사의 연구는 단순히 난치병 치료를 넘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K9 시리즈는 이러한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을 동물에게 적용한 결과물이었다. 루리는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 중 하나였던 것이다. 루리의 뛰어난 지능과 감정 표현 능력은 이러한 유전자 조작의 결과물이었다. 김진우. 그 자가 이한수 박사님의 연구를 빼앗기 위해 박사님을 실종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딸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 같군요. 한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김진우는 현재 거대 제약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한수 박사님의 연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김진우는 아버지의 연구를 훔치고 아버지를 해친 것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한태식은 김진우의 현재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한수 박사의 연구를 이용해 새로운 생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루리는 준호의 옆에 앉아 모든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녀석은 김진우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김진우를 향한 깊은 증오심을 담고 있었다. 루리는 김진우가 자신을 만들고 아버지와 딸을 해친 원수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루리, 네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호는 루리에게 속삭였다. 루리는 준호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다. 루리는 준호와 함께 김진우의 악행을 막고 아버지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한태식은 김진우가 최근 비밀 연구소를 확장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연구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김진우가 그곳에서 이한수 박사의 미완성된 연구를 완성시키려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준호는 김진우의 연구소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루리와 함께 서연을 두고 갈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옆에서 루리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서연은 루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여보, 제가 함께 갈게요. 루리도 함께 가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우리 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옆에는 서연과 루리라는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김진우의 악행을 파헤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여정은 위험하고 험난하겠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딸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다. 김진우의 비밀 연구소는 인적이 드문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폐쇄된 공장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김진우의 광기 어린 욕망이 숨쉬고 있었다. 이한수 박사의 모든 연구 자료가 이곳으로 옮겨졌고 김진우는 그곳에서 생체 무기 개발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다. 준호는 한태식으로부터 김진우 연구소의 대략적인 위치를 전달받았다. 한태식은 준호의 무모한 행동을 만류했지만 준호의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한태식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김진우 연구소의 내부 구조도를 알아냈다. 하지만 내부 구조도는 대략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보안 시스템이나 경호 인력에 대한 정보는 얻기 힘들었다. 조심해야 할 거다. 준호 씨, 김진우는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당신 아버님을 해치고 당신 딸까지 위험에 빠뜨린 자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한태식이 준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준호는 서연과 루리를 데리고 강원도로 향했다. 산속으로 들어설수록 도로는 좁아지고 인적은 더욱 드물어졌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차에서 내린 준호는 루리에게 속삭였다. 루리,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루리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숲속을 향해 걸어갔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정확한 길을 찾아냈다. 마치 이 길이 자신의 운명임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루리의 안내에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은 마치 끝이 없는 미로처럼 이어졌다. 한참을 걸었을까. 숲 저편에서 희미한 건물 윤곽이 드러났다. 낡고 거대한 건물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유적처럼 보였다. 하지만 건물 주변에는 최첨단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김진우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삼엄했다. 저런, 생각보다 경비가 삼엄한데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 여보, 루리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준호는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리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건물 뒤편에 낡은 환풍구 쪽으로 향했다. 환풍구는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루리는 환풍구 앞에서 냄새를 맡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준호가 환풍구를 살펴보았다. 환풍구는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루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준호의 옷을 물고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신용을 했다. 준호는 루리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서연과 루리도 그의 뒤를 따랐다. 환풍구 통로는 어둡고 좁았다.
쇠 비린내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루리는 준호의 앞에서 조용히 길을 안내했다. 녀석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녀석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민첩했다. 준호는 루리가 왜 이렇게나 민첩하고 영리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루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연구가 만들어낸 특수 개체임이 분명했다. 한참을 기어갔을까. 환풍구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을 따라가자 넓은 지하 연구실이 나타났다. 연구실은 첨단 시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하고 기괴한 실험 장치들이 즐비했다. 유리로 된 우리 안에는 정체불명의 생명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고통과 광기로 가득했다. 이한수 박사의 연구 자료들은 이곳에서 악용되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서연이 경악하며 입을 가렸다. 루리는 우리 안에 생명체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동족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루리는 마치 이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준호는 루리의 행동을 주시했다. 루리는 특정 우리를 향해 코를 들이대더니 낑낑거렸다. 우리 안에는 루리와 같은 점원 shepherd 종의 개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 개들도 아버지의 K-19 시리즈인가?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버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김진우는 그것을 생체 무기로 변질시켰다. 그때 연구실 저편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중인 듯했다. 그래, 마지막 실험만 성공하면 된다. 이한수 박사의 기술은 완벽하다. 이제 세상은 나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될 것이다. 준호는 김진우의 목소리를 듣자 분노가 치밀었다. 그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그는 김진우를 직접 심판해야만 했다. 준호는 루리에게 속삭였다. 루리, 저 자식이 내 동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어. 저 자식이 우리 아빠를 해치고 내 딸을 죽였어. 저 자식을 막아야 해. 루리는 준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루리는 준호의 앞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준호와 서연은 루리의 뒤를 따랐다. 김진우는 연구실 안쪽에 통유리로 된 방 안에서 복잡한 기계장치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김진우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와 함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작은 바이알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이알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드디어 완성되는군. 인류의 새로운 질서. 김진우가 중얼거렸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김진우를 향해 소리쳤다. 김진우, 내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김진우는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와 서연, 그리고 루리를 발견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재혁,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네 딸까지 제거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김진우의 말은 재혁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의 딸을 직접 언급하는 김진우의 말에 재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김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네가 감히 내 연구를 방해할 셈이냐. 내 여동생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김진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재혁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여동생. 김진우는 그의 죽은 여동생 이지윤까지 언급하고 있었다. 지윤은 어릴 적에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의 말은 마치 지윤의 죽음에 김진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혼란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루리는 준호의 옆에서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녀석은 날카로운 이빨로 경호원들의 팔다리를 물고 거대한 몸집으로 그들을 넘어뜨렸다. 루리는 마치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으로 공격했다. 서연은 루리와 준호의 뒤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녀는 의료 장비가 있는 곳을 살피며 루리와 준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루리의 활약 덕분에 준호는 김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김진우는 재혁과 루리의 협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다급하게 자신의 옆에 있는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담긴 컨테이너를 폭발시키는 스위치였다. 김진우는 자신이 잡힐 빼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이재혁, 내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너도 여기서 끝이다. 세상은 나 없이는 혼돈에 빠질 것이다. 김진우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김진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진우의 손이 스위치에 닿기 직전 루리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김진우의 팔을 물었다. 녀석의 이빨은 김진우의 팔에 깊숙이 박혔다. 김진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스위치에서 손을 놓았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김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루리를 발로 걷어찼다. 루리는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녀석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루리 준호는 절규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김진우에게 달려들어 그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김진우는 준호의 주먹에 맞아 휘청거렸다. 준호는 김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아버지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빌어먹을 실험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 준호는 김진우의 얼굴에 분노에 찬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에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재혁의 주먹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내 딸은 좋은 실험 재료였다. 그녀의 유전자는 완벽했지. 하하하, 그리고 내 여동생 이지윤. 그녀도 그랬지. 그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도 내 실험 재료였다. 나 아버지가 내게 협조하지 않자. 나는 그녀를 이용해 그를 협박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나의 실험 도구가 되었다. 김진우의 말은 준호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지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녀가 김진우의 실험 재료였다니.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김진우의 멱살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때 연구실 저편에서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진동이 느껴졌다. 한태식이 보낸 지원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김진우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연구실로 진입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준호의 권총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노련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들은 좁은 연구실 안에서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다. 그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루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김진우를 향한 증오심으로 눈빛은 이글거렸다. 루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진우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김진우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 순간 준호는 김진우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체포한다, 김진우.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진우는 체념한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한태식과 그의 팀원들이 김진우를 끌고 나갔다. 준호는 쓰러져 있는 루리에게 다가갔다. 루리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없이 낑낑거렸다. 녀석의 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루리, 괜찮아, 괜찮을 거야. 준호는 루리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루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루리는 그의 딸을 잃은 슬픔을 치유해 주었고 그의 삶에 다시금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루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연이 준호의 옆에 다가와 쓰러진 루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루리, 제발. 김진우가 체포되고 그의 비밀 연구소에는 한태식과 그의 팀원들 그리고 FBI 특수요원들이 들이닥치면서 혼란스러웠던 현장은 점차 정리되어 갔다. 하지만 이재혁의 눈에는 오직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루리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루리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주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구원자였다. 지훈의 죽음 이후 무너져 내렸던 그의 삶에 다시금 빛을 비춰준 존재였다. 루리야, 정신 차려 죽지 마. 제발. 재혁은 루리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녀석의 따뜻했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절망했다. 서연도 재혁의 옆에서 흐느끼며 루리의 이름을 불렀다. 한태식이 다가와 루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급하게 의료팀을 불렀다. 의료팀은 김진우의 연구소에 상주하던 의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여겼던 김진우와는 달리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리가 많이 다쳤어요. 빨리 수술해야 해요. 의료팀이 도착하여 루리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루리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재혁의 손을 핥으며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재혁을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루리는 이한수 박사님의 가장 소중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는 루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강철웅이 루리를 다시 통제하려 했을 겁니다. 한태식이 말했다. 재혁은 루리가 K9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개체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녀석은 단순한 유전자 조작을 넘어 감정을 느끼고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김진우의 악의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한수 박사의 진정한 연구 결과였을 것이다. 루리는 긴급히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재혁은 의료팀과 함께 루리의 곁을 지켰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루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수술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재혁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0년 전 지훈의 납치 소식을 기다리던 그때처럼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는 루리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서연도 그의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 후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재혁은 곧바로 수의사에게 달려갔다. 루리는 괜찮습니까? 수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워낙 강한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적. 그래. 루리는 언제나 그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루리가 회복하는 동안 FBI는 김진우와 어둠의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윤 박사의 증언과 루리가 발견한 김진우의 비밀 연구소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추악한 비밀은 하나씩 밝혀졌다. 그가 개발하려던 생체 무기,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인체 실험과 납치 사건들, 특히 10년 전 이재혁의 여동생 이지훈의 실종 사건도 김진우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지훈은 김진우의 생체 실험에 필요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찾던 중 희생된 것이었다. 김진우는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지하 연구실로 데려갔고 그녀의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재혁은 이 모든 사실을 듣는 내내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여동생은 잔인한 실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훈의 행방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끔찍한 진실이었지만 10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듯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진우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도 드러났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재혁의 옛 상사이자 동료였던 FBI 고위 요원 김태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태준은 한때 재혁이 가장 신뢰하던 선배였다. 그는 지훈의 실종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재혁은 김태준이 사건을 은폐하고 김진우에게 정보를 흘려주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금치 못했다. 김태준, 그럴 리가. 재혁은 믿을 수 없었다. 준석 국장이 재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혁아, 우리도 믿기 힘들다. 김태준은 오랫동안 김진우와 은밀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진우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지훈의 사건도 그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너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재혁을 덮쳤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했던 김태준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다. 그가 FBI를 떠난 것도 김태준의 교묘한 방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혁은 김태준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 나섰다. 김태준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김진우에게서 받은 거액의 뇌물, 그리고 김진우와의 은밀한 통화 기록들. 김태준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추악한 가면은 만천에 드러났다. 한때 존경받던 FBI 고위직은 한순간에 부패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루리는 회복이 빨랐다. 녀석의 생명력은 놀라웠다. 재혁은 매일 루리의 병실을 찾아가 녀석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루리에게 지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루리는 재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조용히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핥아주었다. 마치 그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서연도 매일 루리를 찾아와 돌봐주었다. 루리의 존재는 그녀에게도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 되었다. 김진우와 강철웅, 그리고 김태준을 포함한 어둠의 그림자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진우와 강철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태준은 오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재혁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의 여동생 지훈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다. 하지만 재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훈을 잃은 슬픔과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의 옆에는 늘 루리가 있었다. 루리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루리의 존재는 재혁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루리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루리를 돌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이한결 사건 이후 실종 아동 특수전담반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다. 이재혁 반장을 필두로 한 팀은 루리의 뛰어난 능력과 첨단 수사 기법을 결합하여 미궁에 빠졌던 수많은 실종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루리는 단순히 사람을 찾는 것을 넘어 사건 현장의 미묘한 냄새를 통해 범인의 심리까지 파악하는 듯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녀석의 예리한 후각과 직감은 인간의 수사관들이 놓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비록 김유진처럼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도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범인이 처벌받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재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그는 루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루리는 그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재혁의 삶은 루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지훈을 잃은 고통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루리와의 동행은 그 아픔을 치유하고 더 큰 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연과의 관계도 루리 덕분에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루리를 돌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실종 아동 특수 전담반은 승승장구했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항상 어둠의 그림자 잔당들의 감시가 따랐다. 김진우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구축했던 거대한 네트워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고 재혁과 루리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의 그림자의 진실이 더 깊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강철웅은 김진우의 오른팔로서 조직의 재건을 꾀하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의 기술을 완성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팀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발생한 오수아 실종 사건을 맡게 되었다. 수아는 10살 된 소녀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다. 사건은 일주일째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궁에 빠져 있었다. 부모는 밤낮으로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아 헤맸다. 수아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실신할 지경이었고 어머니는 수아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재혁은 루리를 데리고 수아의 집을 방문했다. 수아의 부모는 재혁과 루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우리 수아를 꼭 찾아주세요. 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수아의 방을 보여주며 흐느꼈다. 루리는 수아의 방에 들어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녀석은 수아의 옷가지와 인형들을 킁킁거리더니 이내 방구석에 놓인 낡은 그림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그림은 수아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가족 그림이었다. 그림 한 구석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그림 속 인물들 아래에 아빠, 엄마라고 쓰여 있었고 한 남자의 그림 옆에는 삼촌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결아, 여기 뭔가 있어. 재혁이 물었다. 루리는 그림을 핥더니 이내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수아가 누군가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재혁과 민우, 수지는 루리의 안내에 따라 수아의 동선을 추적했다. 루리는 수아의 학교 주변과 평소 다니던 학원가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녀석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춰 섰다. 상가 건물은 사람이 드물고 2층은 비어있는 듯 보였다. 건물 전체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인공적인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루리는 상가 건물 2층으로 향하는 낡은 계단 앞에서 격렬하게 짖었다. 녀석의 짖음은 경고와 함께 어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이곳에 수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수아를 데려간 사람이 이곳을 거쳐간 것 같습니다. 수진이 루리의 반응을 분석했다. 루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위험한 곳인 것 같습니다. 재혁은 상가 건물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살폈다.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은 인적이 드문 곳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벽에는 오래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창고 문 앞에서 루리가 다시 한번 짖었다.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문틈으로는 희미하게 화학약품 냄새가 새어나왔다. 민우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창고 한 구석에는 작고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루리는 상자 안에서 수아의 머리끈과 함께 빛바랜 종이 한 장을 찾아냈다. 종이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은 낯익은 문양이었다. 바로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상징인 눈 모양의 문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삼촌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이건 어둠의 그림자 문양입니다. 민우가 경악하며 말했다. 김진우가 감옥에 갔는데 잔당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다니. 재혁은 그림 속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둠의 그림자. 잔당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다니. 특히 그림 옆에 쓰인 삼촌이라는 글씨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수아의 부모는 수아가 외삼촌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왜 그림에 삼촌이라고 쓰여 있을까? 재혁은 직감적으로 수아가 어둠의 그림자 조직 내부에 있는 누군가를 삼촌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수아는 조직원 중 한 명에게 납치되었고 그가 자신을 삼촌이라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루리는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녀석은 창고 벽면을 긁어대며 격렬하게 짖었다. 재혁이 루리가 긁는 곳을 살펴보자 낡은 벽지 아래에 숨겨진 작은 틈이 보였다.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낡은 핸드폰이 발견되었다. 핸드폰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배터리는 아직 남아있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핸드폰에는 최근 통화 기록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비밀 아지트로 보이는 곳에서 수아와 함께 찍은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익숙했다. 그는 김진우의 핵심 측근이었던 강철웅이었다. 강철웅은 김진우가 체포된 후 잠적했으나 FBI는 그가 어둠의 그림자 잔당들을 규합하여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강철웅은 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수아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철웅입니다. 이자가 수아를 납치한 겁니다. 민우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녀석이 아직도 숨어 있었다니. 수지는 사진을 확대하여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강철웅의 목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또 다른 상징인 뱀 문신이었다. 그리고 그 문신 옆에는 희미하게 K9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K9이 어둠의 그림자 내부에 궁연 훈련에 관여했던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건가? 재혁은 의아해했다. 그는 문득 루리의 과거를 떠올렸다. 루리는 블랙이라는 코드명으로 김진우의 실험체였다. 그리고 김진우는 K9 특수견 훈련 부대와 연관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루리의 출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재혁은 강철웅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철웅은 과거 궁연 훈련 부대 출신으로 뛰어난 훈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의 오른팔로 어둠의 그림자 조직의 동물 실험과 특수견 훈련을 전담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진우가 개발하려던 생체 무기를 완성시키고 루리를 포함한 모든 특수견들을 자신들의 통제에 두려 했던 것이다. 수아를 납치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아의 유전자 역시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 김진우의 실험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이었다. 수아는 단순히 납치된 게 아닙니다. 강철웅은 수아를 이용해 김진우의 미완성된 생체 무기 실험을 완성하려 한 겁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딸 지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수에게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재혁과 팀은 강철웅의 뒤를 쫓았다. 루리는 강철웅의 흔적을 정확히 추적하며 그들을 안내했다. 강철웅은 김진우의 옛 아지트 중 하나인 강원도 산속의 외딴 벙커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장소였다. 산속 깊이 숨겨진 벙커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외부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경호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루리는 벙커 입구에서 냄새를 맡더니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증오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벙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알 수 없는 기계음과 함께 수아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수아가 안에 있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재혁은 권총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10년 전 지윤을 구하지 못했던 악몽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루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루리야,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 수아를 꼭 구해내자. 루리는 재혁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강철웅의 경호원들이 숨어 있었다. 강철웅은 재혁과 루리의 존재를 이미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재혁을 향한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지목했던 인물이 재혁이었으니 그 증오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강철웅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 재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다. 재혁은 노련한 전투 기술로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딸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루리는 그의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미리 경고했다. 녀석은 강철웅의 냄새를 쫓아 벙커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녀석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알고 있는 듯 루리는 맹렬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 벙커는 마치 죽음의 미로와 같았다.
강철웅의 경호원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재혁과 그의 팀을 공격했다. 하지만 재혁은 지운을 잃었던 과거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옆에는 루리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루리는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몸집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재혁의 길을 열어주었다. 녀석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녀석의 으르렁거림은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은 루리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녀석은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위해 태어난 전사 같았다. 수아는 어디 있지? 강철웅 재혁은 경호원들을 쓰러뜨리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철웅의 목소리가 벙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재혁,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다. 내 여동생처럼 그 아이도 내 완벽한 실험체가 될 것이다. 강철웅의 말은 재혁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했다. 그는 이대로 멈출 수 없었다. 루리는 강철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재혁을 이끌었다. 그들은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철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철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기계음과 함께 수아의 흐느낌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수아의 작은 울음소리는 재혁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쥐어짰다. 수아, 재혁이 소리쳤다. 그는 철문을 부술듯이 밀어붙였다. 그 순간 철문이 열리고 강철웅이 나타났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수아가 밧줄로 묶인 채 서 있었다. 수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강철웅이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쥐어져 있었다. 주사기 안에는 푸른빛을 띠는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이한수 박사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체 무기 바이러스였다. 강철웅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재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이재혁, 네가 감히 내 실험을 방해할 셈이냐? 이 아이는 내 걸작이 될 것이다. 김진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룰 것이다. 강철웅이 외쳤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목에 새겨진 K-마인, 문신이 희미하게 빛났다. 수아를 놓아줘. 강철웅 내 죄는 이미 충분하다. 재혁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학꿈 깨시지. 이 아이가 주사기를 놓는 순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나의 꼭두각시가 될 테니까. 강철웅은 수아의 팔을 잡고 주사기를 그녀의 팔에 꽂으려 했다. 수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 순간 루리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녀석은 강철웅에게 맹렬하게 돌진하여 그의 팔을 물었다. 녀석의 이빨은 강철웅의 팔뚝에 깊숙이 박혔다. 강철웅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놓쳤다.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푸른빛 액체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독특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강철웅은 분노에 차서 루리를 발로 걷어찼다. 루리는 날아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고 고통스러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녀석의 몸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왔다.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녀석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다. 루리야, 재혁은 절규했다. 그는 쓰러진 루리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권총을 버리고 강철웅에게 달려들었다. 재혁은 강철웅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그의 주먹에는 지윤과 루리, 그리고 수아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강철웅은 재혁의 주먹에 맞아 휘청거렸다. 그의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강철웅은 노련한 격투 기술로 재혁에게 맞섰지만 재혁의 분노는 그를 압도했다. 재혁의 눈빛은 마치 맹수 같았다. 그는 강철웅의 공격을 막아내며 빈틈을 노렸다. 재혁은 강철웅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의 팔이 꺾이는 소리가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강철웅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민우와 수진이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수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수아는 괜찮아 살아있어. 수진이 외쳤다. 그녀는 수아를 안심시키며 밧줄을 풀었다. 재혁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철웅의 팔을 더욱 강하게 꺾었다.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철웅,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응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강철웅은 체념한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FBI 요원들이 벙커로 진입하여 강철웅을 체포하고 그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수아는 민우와 수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몸은 여전히 전율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재혁은 쓰러져 있는 루리에게 다가갔다. 루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재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루리는 고통 속에서도 재혁에게 미소를 짓는 듯했다. 재혁은 루리를 품에 안았다. 루리야, 미안하다. 또 너를 다치게 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루리는 재혁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녀석의 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재혁은 녀석의 따뜻한 온기에 눈물을 흘렸다. 루리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루리를 잃을 수 없었다. 서연이 준호의 옆에 다가와 쓰러진 루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루리, 제발 견뎌줘. 루리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번에도 수술은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재혁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루리가 꼭 살아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서연은 재혁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서 함께 기다렸다. 두 사람의 손은 굳건히 맞잡혀 있었다. 며칠 후 루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녀석의 생명력은 놀라웠다. 수의사는 루리의 회복력에 감탄하며 불사조견이라고 불렀다. 루리의 몸에는 수술 자국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재혁은 루리의 병실에서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루리는 그의 옆에 기대어 조용히 잠이 들었다. 서연도 그의 옆에 앉아 루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철웅은 김진우와 함께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김진우의 마지막 발악과 강철웅의 비인도적인 실험들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어둠의 그림자 조직은 김진우와 강철웅이 체포되면서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세상에 밝혀졌고 그들의 추악한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정의는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재혁은 비로소 아버지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다. 수아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재혁과 루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재혁은 수아의 부모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종 아동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루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루리와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제역은 실종 아동 특수 전담반을 더욱 확대 개편했다. 그는 루리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특수 전담반의 공식적인 파트너견으로 등록했다. 루리는 이제 단순한 수색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FBI의 상징이자 희망의 빛이었다. 제역과 루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루리를 통해 동물들의 능력과 중요성이 재조명되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 루리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이재혁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루리가 있었다. 루리의 황금빛 털에는 흰 서리가 내렸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들은 수많은 실종 사건들을 해결하며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들은 단순한 FBI 요원과 파트너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 영원한 동반자였다. 서연도 제역의 곁을 지키며 함께 루리와의 삶을 공유했다. 그들의 가정은 루리의 존재 덕분에 다시금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제역은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루리를 데리고 예전 지훈과 함께 자주 갔던 공원을 찾았다.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눈처럼 내렸다. 제역은 벤치에 앉아 루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리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녀석의 표정은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제역은 지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지훈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제역은 사진 속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루리가, 그의 발치에는 지훈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 대신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다. 지훈아, 루리야,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제역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의 삶은 이 두 존재 덕분에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었다. 루리는 제역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녀석의 마지막 숨소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웠다. 녀석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제역은 루리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의 삶의 빛이었던 루리가 이제 그의 곁을 떠났지만 녀석이 남긴 사랑과 희망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루리의 영혼은 지훈의 영혼과 함께 제역의 곁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제역은 루리를 지훈의 묘 옆에 묻어주었다. 묘비에는 나의 기적, 나의 수호자, 나의 영원한 파트너 루리, 이곳에서 평화롭게 잠들다라고 새겼다. 그는 매일 루리의 무덤을 찾아가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삶은 이제 루리의 이름으로 더욱 의미 있게 흘러갈 것이다. 그는 루리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루리가 그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할 것이었다. 이재혁은 은퇴 후에도 실종 아동 특수 전담반의 자문 역할을 계속하며 후배들을 양성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루리와의 이야기를 전하며 동물들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 사상을 널리 알렸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초월한 깊은 유대감, 상처의 치유, 그리고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불멸의 전설로 남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다. 그의 삶은 룰이라는 이름의 기적으로 시작되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루리와 지훈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